안녕하십니까. 세부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원 패턴 매칭 두 번째 시간으로서 모션 벡터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X 파라메타를 할 때 모션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X 파라메타가 이제 모션인 경우에는 XK, XR, XN 세 개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K는 키프레임이죠. R은 트레이스고 그다음에 N은 이제 트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블렌더에서 어떻게 XKRN을 만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 트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물체가 어느 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궤적이죠. 그 궤적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더에서 XR 즉 트레이스를 이런 식으로 선으로 그려가지고 생성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그 벡터라이제이션 즉 벡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기존에 벡터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핸들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약간 좀 연한 색깔로 이제 나온 게 이게 핸들인데 이 핸들을 이쪽으로 이제 시소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이 선이 따라 올라오게 돼요. 이 전체를 움직이면 이제 위쪽으로 통째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소처럼 이 완만 슬로프를 기울기죠. 기울기를 조정하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벽하게 트레이스를 이제 궤도를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궤도 위에다가 이제 물체를 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체를 얹어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움직이는 게 결국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이 전체를 움직이는 게 한 10초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10초를 메꾸는 게 30프레임씩 하더라도 1초에 그럼 320장을 전부를 그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프레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프레임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움직이는 중간중간에서 모양이나 방향 또는 이제 컬러들이 이제 변할 때 그때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쭉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컬러는 변함이 없고 모양도 변화가 없는데 이제 방향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는 방향이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좀 수그러지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수그러질 때 다시 키프레임을 잡아주고 다시 약간 고개를 들 때 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프레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점점점점이 이제 표시된 거가 있는데 요게 이제 키프레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날 때까지 이제 키프레임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또 이쪽으로 오면은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키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다시 이제 여기서 쭉 돌면서 방향이 바뀔 때마다 키프레임들을 잡아주면서 여기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멈추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만화 영화 만들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을 그려내고 그게 키프레임이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메꾸면은 되는 겁니다. 기계가 알아서 메꾸면은. 그러면 이제 그 메꾸는 게 이제 XN 트위닝인데 이 XN은 어떤 식으로 메꿔지느냐 그걸 블렌더의 한 해에서의 한 예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트위닝은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빔 프레임들을 메꾸는 이제 방법이 그게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용어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대충 하나를 이제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여기가 이제 키프레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프레임은 이걸로 잡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큐브죠. 큐브가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크기가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키프레임을 4개를 잡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요게 이제 그 황색으로 표시한 요 점선으로 되면 요 부분을 이제 다 어떻게 메꿔줄까 하는 방법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정해 주는 거는 블렌더 같은 저작 도구들이 다 이제 준비를 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메꿔줄 수가 있고 여기에 뭐 메뉴상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폴레이션 모드를 보시면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는 이징. 이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동작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랍을 뺀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뭐 서랍이 일정 속도로 이제 내가 빼는 거는 아니죠. 이제 처음에 이제 드릅 뺄 때 앞쪽에는 좀 이제 좀 천천히 빼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식의 이제 결국 속도죠. 속도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다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디는 좀 빠르게 하고 어디는 좀 느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하는 그걸 이제 이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이펙트라는 거는 이 낱말에서 느끼다시피 어떤 동적인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보시면은 컨스탄트는 이렇게 어브럽틀리 이제 체인지가 되는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거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 화면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게 컨스탄트고 리니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돌아가는 게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니폼하게 이제 돌아가는 그걸 리니어라고 그러고 베지어는 뭐냐면 처음에는 약간 좀 느리게 가다가 이제 점점 좀 빨라지다가 나중에 느리게 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곡선을 속도가 이제 출발할 때 하고 이제 도착할 때 하고 약간 좀 느리게 조정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베지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징하는 방법은 뭐 여기 굉장히 뭐 많이 있습니다만 보면 사이누소이달, 뭐 쿼드러틱, 큐빅, 뭐 쿼틱, 퀸틱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메꾸는 방법에서 이거는 사인파 비슷하게 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러틱은 뭐냐면 2차원 곡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원을 긋는 그러한 2차원 곡선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메꾸는 방법이고 큐빅은 3차원 곡선입니다. 3차원 곡선은 극점이 2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꾸는 거고 이제 쿼틱은 이제 4차원이고 여기 4라고 써 있죠. 4차원 공식을 수학적인 어떤 함수예요. 그러니까 4차는 이렇게 2번 휘죠. 그거를 이용해서 메꾸는 거고 그 다음에 퀸틱은 5차 방정식이죠. 이제 뭐 함수나 방정식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거는 뭐 y 이퀄 뭐 ax 자승이 되겠고 이거는 뭐 y 이퀄 뭐 ax 3승 플러스 bx 자승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노미라고 그러죠. 함수 또는 이제 방정식 그걸 이용해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모양들을 보시면은 이게 사이누소이달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쿼드러틱, 큐빅, 그다음에 쿼틱, 퀸틱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처음에 쭉 가다가 휙 올라가는 게 익스포넨셜이죠. 그래서 이렇게 휙 올라가는 이게 익스포넨셜 하는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2의 x승이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서큘라는 뭐 그의 말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서클 비슷하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하고 이제 바운스하고 일레스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백하고 이게 일레스틱이고 이게 바운스고 이게 일레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운스는 공이 튀기는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레스틱은 뭐 이게 탄성이죠. 이게 쭉 늘어났다가 탁 튈 때 탁 이제 고무줄이 떠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백은 뭐냐면은 여기 일레스틱에서 여기 잔 리플이 이제 팍 떨 때 그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탁 떨다가 탁 패서 탁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아래로 푹 떨어지고 또 위로 올라가서 한 번 더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백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그냥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제 이 중간을 메꾸시면은 이제 그 쭉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그러면은 이제 뇌의 모션 벡터 검출 기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을 드린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블렌더의 이제 역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블렌더 같은 경우에서는 키프레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모션 벡터들을 쭉 넣어서 그 다음에 트위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역순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인식을 할 때 먼저 이 그러니까 2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면 이제 면이죠. 그러니까 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생긴 물체가 움직이느냐 이거부터 이제 잡아서 여기 이제 특징점들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잡고 이 특징점들 중에서 3차원 특성을 나타내는 점들을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차피 2차원이나 3차원이나 다 꽃이 하이퍼 컴플렉스 셀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점에서의 이 딜레이 소자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360도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가를 이제 탐색을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그 135도 쪽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리스판스가 아주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방향들은 이제 반응치가 즉 리스판스치가 이제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값들이 적은. 그래서 결국 방향은 이쪽으로 움직였다. 즉 이제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라는 게 하나가 어디 있었고 그 위치가 이 135도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를 이제 구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션 벡터를 구하는 모듈이죠. 그거 이제 하나의 모듈로서 다른 독립적인 이제 어떤 루틴을 행하는 어떤 그러한 뉴런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모션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칼라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흑백이 좀 더 확실하게 그 양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라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칼라는 이제 색깔이 약간 달라도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이 카메라에 잡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브라이트니스죠. 그러니까 루미네이션인데 칼라는 루미네이션이 다르고 그러니까 좀 같고 색깔만 좀 달라도 루미네이션 그레이 레벨 쪽에서 봤던 것처럼 같은 레벨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라 색채를 이제 요거에서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칼라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디스턴스하고 이쪽 오른쪽에서의 디스턴스가 거의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으로 그거를 갖고 모션을 잡아주다 보면은 전혀 약간 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거가 이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흑백 레벨에서만 이제 잡아주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모션 벡터가 똑같은 코너나 이제 에지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M셀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M셀로 잡아줄 때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나올 텐데 이 옥타브에 따라서 이제 구해지는 모션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2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셀을 이제 볼 때, 하이퍼 컴플렉스 셀에서 나오는 걸 볼 때,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돼요. 아무래도 티버텍스가 가장 좀 이 코너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티버텍스의 움직임을 가장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버텍스,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이제 직선 구간은 뭐 거의 뭐 참조만 할 뿐, 이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 RF에 이제 우선순위를 그 다음에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 RF 상에서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RF 상에서 모션 벡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션이 거의 이제 어떤 같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니폼하게 그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유니폼하게 나온 것 중에서도 이제 프레임별로 또 계속 이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레임별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뭐 공 같은 게 한 방향으로 쭉 날아갈 때 그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계속 프레임별로도 같은 방향 쪽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즉 모션 벡터가 균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끊고 거기서 이제 키프레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션 벡터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키프레임 중에서도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를 이제 씬 체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검출된 모션은 이제 모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씬 체인지로 이제, 할당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션하고 이제 키프레임 씬 체인지는 서로 이제 비스버사하다. 즉, 이제 뭐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씬 체인지나 키프레임이 일어나면 모션 벡터가 이제 균일성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균일성을 유니폼한 거를 못 찾으면은 이제 키프레임이나 씬 체인지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타임 프레임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타임 프레임을 만들고 나면은 그 타임 프레임을 쭉 놓고 이제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물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였고 이쪽에서 어떤 타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구나 이런 거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블렌더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역순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모션 벡터 값을 보시면은 이제 M셀은 뭐 흑백이죠. 그래서 이제 다 흑백으로 되어 있고 M셀에서 이제 낮은 옥타브는 이렇게 탐색 셀, 즉 하나의 이제 픽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픽셀이 꼭 뭐 같은 크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픽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높은 옥타브에서는 좀 더 픽셀들이 이제 작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낮은 옥타브에서는 모션 벡터 탐색을 할 때 이렇게 좀 넓은 범위로 탐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픽셀 개수는 같은데 이게 픽셀의 이제 그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제 탐색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을 탐색을 하고 이제 여기는 요만큼을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여기서 보면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 즉 여기가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탐색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2차원이고 3차원이고 모션 그냥 탐색을 해서 그냥 탐색을 두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모션을 종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M셀에서는 이제 낮은 옥타브죠. 낮은 옥타브에서는 이게 픽셀 하나가 이렇게 좀 뭉개져 가지고 같은 값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작은 움직임에는 모션 벡터가 검출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움직임이 요만큼이 생겼다. 그 요만큼이 생기면은 그 픽셀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리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 1픽셀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만큼은 움직여줘야지 1픽셀의 움직임에 대한 모션 벡터가 나올 텐데 요만큼 움직여가지고는 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앞쪽에 있는 물체가 작은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에서는 낮은 옥타브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끝없이 이제 싹 헤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동자가 팍 움직이는 건데 그 눈동자가 움직여도 사실은 이 화면 전체가 변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떨려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건데 조금씩 움직인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특징 있는 부위를 보기 위해서 그거를 눈동자를 막 움직이는 건데 그 특징 있는 부위를 서칭을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이 뒤에 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즉 배경까지 같이
딱 떨려주면은 진짜 굉장히 피곤하겠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케드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줘도 이런 그 배경을 측정하는 배경의 모션 벡터를 탐색해내는 이런 낮은 옥타브에서는 모션 벡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케드가 움직여도 배경은 모션 벡터가 검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큰 특징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션 벡터가 1, 2 정도로 작은 거는 높은 옥타브에서 이제 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큰 거는 이런 데서 퍽퍽 움직이는 거는 낮은 옥타브에서 검출이 돼요. 그러면 낮은 옥타브에서 이만큼이 움직여서 여기에 모션 벡터가 검출됐을 때 이 높은 옥타브에서는 검출이 안 되느냐? 뭐 검출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탐색 범위가 여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만큼을 탐색을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이 매칭이 될 수 있을 텐데 높은 옥타브의 탐색 범위는 작거든요. 요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매칭되는 게 없기 때문에 높은 옥타브에서는 또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정을, 그러니까 어떤 옥타브, 낮은 옥타브건 높은 옥타브건 전부 탐색 범위가 뭐 같다. 여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설정,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아니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해도 되고, 이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하여튼간에 컴퓨팅 파워를 많이 먹는 거니까 이거 적당히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옥타브건 탐색 범위가 다 동일하다. 낮은 옥타브건 높은 옥타브건 그러한 가정하에서 이러한 식의 이 단계별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케드가 이제 작은 파트들은 커버해서 작은 파트들의 모션 벡터를 감지를 하는데 이 경우 이제 배경 쪽에서의 모션 벡터는 거의 제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 눈이 피곤해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뭐 차가 지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눈이 전체가 트래킹을 시작을 하죠. 눈 알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목이 돌아가요. 목이 안 되면 이제 몸까지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트래킹이 시작이 되면은 물체는 화면 중앙부에 위치되면서 배경이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M셀도 그 모션이 감지가 되면서 낮은 옥타브에서 감지가 되면서 이제 배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배경은 요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계층별 모션 벡터 탐색이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죠. 그래서 여기 왼쪽은 전에도 이제 보였던 것들은 신생아의 이제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생아는 맨 처음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뭐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낮은 해상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해상도를 줄여보면 이제 작은 화면이 되는 거고, 해상도도 공간에서 이제 화면에서의 해상도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축상에서의 프레임도 낮아요. 그래가지고 뭐 1초에 한 번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그 프레임 개수를 늘려봤자 여기서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모션은 여기서 탐색이 안 돼요. 왜냐면 해상도가 낮으니까. 해상도가 그러니까 느린 모션이라는 거는 프레임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뭐 1, 2픽셀 정도로 굉장히 작게 움직이는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1, 2픽셀 정도 작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문드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드러진 것들끼리는 그러니까 모션 탐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프레임 레이트를 구태여 높일 필요가 없다. 그거는 순전히 사족이다.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자랄수록 이제 점점 이렇게 해상도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레이트도 높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은 옥타브에서는 이제 빠른 큰 움직임을 잡고, 높은 옥타브에 여기서는 이제
작은 움직임을 잡는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옥타브의 탐색 범위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옥타브가 높은 곳에서 이제 추출된 모션 벡터는 파트들의 모션인 경우가 많아요.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경우는 이제 얼굴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싹 이제 좀 고개를 싹 돌리는 거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속도가 이제 그 낮은 옥타브에서도 잡힐 만한 속도고 높은 옥타브에서도 잡힐 만한 속도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낮은 옥타브에서 이게 그 잡히는데 이제 세세한 디테일들에 대한 모션 벡터는 여기서 안 잡히죠. 왜냐면 뭉개지니까 뭉개져서 이제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옥타브가 높아질수록 점점 디테일한 이제 그 모션 벡터들이 잡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눈 같은 작은 파트들의 또는 그라디언트 같은 그러한 그 모션 벡터들이 이제 하이 옥타브에서는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파랗고 파란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여기 그 하이 옥타브에서 그러면은 낮은 옥타브에서 검출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검출이 될 수 있다면 검출이 안 되느냐?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빠른 거는 검출이 안 되겠지만 탐색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탐색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움직임은 하이 옥타브에서도 검출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뭐 빨간색, 뭐 보라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연두색 이게 다 검출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흑백인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각계표를 쫙 쳐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M셀은 흑백 모드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그 해상도를 갖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움직일 때는 이 에지가 문드러지기 때문에 M셀에서의 최고 해상도를 갖는 옥타브는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배경이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이 움직이는 경우를 이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 눈은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반사적으로 그 물체를 이제 따라가죠. 눈이 따라가면서 이제 트래킹 되면서 이제 주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배경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근데 이제 뇌는 우리 눈이 목이나 뭐 몸의 어떤 그 동작이 회전하는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즉 뇌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이 자이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회전이 되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경이 움직이는 거가 아니라 물체가 움직이고 배경은 고정된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 카메라에다 그런 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다 이제 자이로스코프죠. 이게 자이로스코프가 뭐냐면 맨 처음에 비행기들이 GPS가 없을 때에는 비행기 내에 어떤 그 자이로스코프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회전할 때하고 높낮이나 뭐 이거 뭐 그다음에 그런 그 것들을 스피드 같은 것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비행기가 지구상에 어디쯤 날고 있다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자이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달아주면은 여기서도 우리 몸처럼 카메라에서도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양을 계산을 해서 이제 이 배경의 움직임과 물체의 움직임을 이제 컴펜세이션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옥타브별 모션 벡터 검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주선이죠. 우주선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일 때는 이제 모션 벡터 양이 크죠. 이 모션 벡터 양이 크다는 걸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건 이제 낮은 옥타브, M셀의 낮은 옥타브에서 탐색이 됐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빠르게 쫙 움직이다가 중간 속도로 움직이면은 이제 그 중간 옥타브에서 그 속도를 탐색을 해서 이제 하게 되다가 다시 이제 슬로우가 되면은 이제 높은 옥타브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다시 높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미들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낮아지고 어떤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만 이게 굉장히 빨리 나갈 때는 빨리 갈 때는 이게 뭉개져요. 이 건물들이. 그러니까 뭉개지기 때문에 이 뭉개진 거에서 이제 픽셀들이 커지고 탐색 범위가 커지면서 이렇게 낮은 옥타브에서 검출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탐색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전에 뎁스 탐색할 때 세부에서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TNVC라고 그래가지고 Triangle Net Variation Check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물체 간의 어떤 그 위치나 그 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하는 거를 이 삼각형 네트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삼각형의 찌그러짐 정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 거를 하는가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뎁스, 즉 이물체하고 이물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건 얼마만큼 뒤에 있고 이건 얼마만큼 뒤에 있구나 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뎁스 탐색을 할 때 필요 조건이 뭐냐면은 시프트를 쓴다. 그러니까 시프트를 왜 쓰냐면은 이 대응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 점은 여기에 대응되고 여기는 이 점에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대응점을 찾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시프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프트를 쓰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프트는 뭐냐면 위치 회전 크기에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뭐 크기가 작아져도 되고 이렇게 뭐 회전이 돼도 되고 아주 뭐 잘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한다는 거는 뭐 무리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기존에 모션 벡터를 탐색을 하니까 이 모션 벡터를 벡터 탐색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뎁스 측정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프레임 사이에서 뭐 1초에 30번씩이나 뭐 60번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세팅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회전이 엄청나게 되거나 뭐 크기가 엄청나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앵무새가 이 고개를 이제 까딱까딱하는 거를 표시를 했는데 거의 뭐 동일합니다. 여기 그 프레임 간에 있어서는 모션의 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이제 시프트 알고리즘까지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대응점을 찾을 때도 이제 여기서 세부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모션 벡터 탐색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가볍게 그렇게 대응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시프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모션 벡터 탐색에서는 XP만 구해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똑같은 뭐 모양이 어떤 식으로 어디 쪽으로 움직이느냐 를만 이제 그 직선 벡터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P 즉 포지션만 어디로 움직였는가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식의 방향으로 회전이 됐다거나 크기가 커졌다거나 그런 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즉 키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어떤 XD 즉 크기나 어떤 X의 오리엔테이션 이거 X5를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저작 도구에서 블렌더 같은 저작 도구에서 할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돌려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서는 그거를 이제 돌아갔다. 여기서는 이제 앞쪽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여기서는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임별은 굉장히 이게 잘게 잡기 때문에 요거는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다음 프레임에서 모션 벡터는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요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직접 모션 벡터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돌아가는 상황에서 모션 벡터는 이제 나오죠. 모션 벡터는 나오는데 그 모션 벡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구할 때 그러면은 모션 벡터가 이 위치가 이 선을 따라가는 것만 나오는 거지 그게
이게 지금 앞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쭉 움직이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그 한 바퀴 돌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모션 벡터를 거의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손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는 모션 벡터는 나오겠지만 그게 몸이 돌아간 건지 돌아가서 움직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손만 그냥 움직여서 움직인 건지 그런 거는 이제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상위의 인식계층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의 그 저게 발생 위쪽에서 그거를 인식 과정에서 체크해 주지를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 과정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그 모션 포함을 해서 뇌 인식 과정에서의 를 보면은 그 이제 피처들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모션 벡터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이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얼굴에 있는 모든 픽셀들을 전부 깡그리 다 프로세싱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식 과정에서는 뭐를 검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점선면체, 즉 특징점하고 그 다음에 특징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 선에서 면을 구하고 면에서 다시 체를 구하고 3차원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쭉 어떠한 그게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제 모션까지 더하면은 모션 3개에다가 x, y, z축 3개에다가 칼라까지 더하면은 이게 8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차원의 어떤 그런 피처들이 전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피처 값들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8개의 피처 값들이 제대로 구해서 넣어주면은 그물체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인위적으로 이 8개의 이 피처 값들을 우리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값들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어줌으로써 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완벽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있는 것만 그냥 쓰고 없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3자나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을 평균 내 그런 값들로 넣어주면은 아주 비스무리하게 이제 움직이는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치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밸류로 그러니까 그 대치된 값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약간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값이 완전히 탄이 나는 경우는 이건 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틀림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갱글리안 셀에서 점을 이제 탐지하고요. 심플 셀, 그 다음에 하이퍼 컴플렉스 셀, 3차원 하이퍼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뇌에서 있는 이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되고 거기다가 칼라를 더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뭐 움직임이 있을 때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뭐 이거는 모션 데이터는 안 쓰는 거지만 모션 벡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x, y, z 쭉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손을 움직이는 경우라든가 얼굴에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깜빡하거나 입술을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선 면체에 대한 모든 그 움직임의 이 모양이 전부 다 같아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특징점에서의 움직임의 모양이 같아져야 되고 또 이 특징점과 특징점 사이를 잇는 어떤 그런 선에 입술 경계가 되겠죠. 입술 경계를 이루는 그 선 모양이 움직이는 패턴이 같아져야지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입술의 면적이 바뀌겠죠. 입술의 면적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패턴이 같아져야지 되고 3차원이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목이 돌아간다든가 어떤 눈이 옆쪽으로 움직이면서 3차원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점선면이 바뀔 때는 그 면도 전부 다 똑같아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사람이하고 완전히 똑같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거기서 약간의 값들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생기면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틀리면 이건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이제 물체는 이렇게 8차원의 값들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 물체 뭐 컨텍스트 즉 문맥까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환경까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가 다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뎁스도 들어가야 되고 디스턴스도 들어가야 되고 뭐 디멘션 크기도 들어가야 되고 디렉션 어느 쪽으로 이래야 되느냐 좌표값도 설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딥페이크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가 뭐냐 보면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처 값들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 값들을 조작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AI로 이제 만드는 거죠. 뉴럴 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피처 값들을 조작을 하면은 진짜 진위 여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진짜 가짜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는 뭐 아시겠지만 딥러닝하고 이제 가짜를 뜻하는 단어의 페이크 이제 합성어인데 그래서 딥페이크가 되는 건데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합성을 했냐면은 여기서 이제 얼굴을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쪼글진 사람들의 얼굴을 이 사람의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뭐 영화에서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수술을 이제 뭐 진짜 한다 그러면 페이스 오프라고 해가지고 안면 치환 그런 성형수술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거를 바꾸고 나면은 여기 눈썹이 이제 곡선이었는데 눈썹이 이제 평행으로 되면서 눈동자나 이제 뭐 코 구조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이 사람인데 안에 있는 파트들은 다 이 사람 걸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페이스 스와핑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페이셜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면 입술만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파트들만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통째로 바꾸든지 파트들을 바꾸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뻔히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딥페이크는 이게 비포 앤 애프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찍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얼굴 근육을 다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머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패턴에서 여기다가 이 사람의 패턴에다가 여기처럼 안젤리나 졸리의 이제 얼굴을 끼우는 게 아니고 이 얼굴에 있어서의 이 각종 특징점들을 다 구해가지고 이 특징점들의 값을 안젤리나 졸리 값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점을 다 구한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점에 대한 값을 빼고 안젤리나 졸리에 대한 값으로 치환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하면서 이제 부산물처럼 이렇게 나온 건데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오히려 이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려내기 위한 그런 이제 기술이 나오는데 뭐 한 발 언제나 이제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간에 피처들을 그러니까 우리 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뇌는 이 화면의 전체적인 모든 픽셀을 쓰는 게 아니다. 이 특징적인 것만 그러니까 특징적인 것들만 뽑아내서 그 특징들만의 값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 사람이고 이런 물체고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오픈AI에서 이제 소라가 나왔는데 이게 뭐 이 오픈AI에서도 이제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이 계산량 이 피처들로 하면은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많아져서 지금 소라 같은 경우도 뭐 한 1, 2분짜리 나누는데 뭐 하루가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피처별로 다 이거를 분해를 한 다음에
그 값들을 다 다른 걸로 대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거를 뭐 화면상도 그렇고 시간 축상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블록으로 나눈 거예요.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전부 이거를 대치를 해서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간혹가다 이제 실수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띠끼띠끼 하는 게 나올 수가 있고 탁탁 튀기는 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소라가 만든 거 화면에서도 이게 그런 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 네온 사인이 가득한 그 동경거리를 걷고 있는 여자도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나오는데 걷는 모습이 중간에 가다가 그 발이 한번 툭 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부 블럭 단위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럭 단위로 계산하는데 우리 뇌는 뭘로 인식을 한다? 전부 피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처로 다 바꿔야죠. 결국은 그러면은 그 픽셀와이즈하게 전부 피처를 뽑아내고 세그멘테이션을 다 하고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진짜 이렇게 뉴런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브 27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브 27을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모션을 구하는 거는 저작 도구죠. 블렌더 같은 저작 도구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의 역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션 탐색은 흑백의 M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그 하이퍼 컴플렉스 셀들을 이용해서 모션 벡터를 모션을 구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낮은 옥타브에서는 이제 빠른 움직임을 검출하고 이제 높은 옥타브에서는 이제 느린 움직임을 검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사케드가 발생돼도 배경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은 움직임은 이제 배경이 이제 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잡아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빠른 물체는 우리 눈은 이제 트래킹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물체가 항상 이제 화면 중앙부에 오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배경은 반대로 움직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배경이 움직인다고 보지 않고 물체가 움직인다고 걸로 인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자이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뎁스 탐색에서 전에 이제 그 TNBC 같은 경우 뎁스 탐색을 위해서 이제 코레스폰딩 포인트, 즉 대응점들을 이제 구했는데 그 대응점을 구하는 거가 이제 시프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으니까 이제 프레임 간에서 이제 움직임이 작은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서 세브에서 말씀드리는 계층별 모션 벡터 탐색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션 벡터 탐색에서는 XP만 구해지니까 XO에서는 이제 상위의 인식 계층이 도와줘야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일이에요. 그래서 모션 탐색을 포함해서 인식 과정에서는 피처들만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선 면체 4개하고 그다음에 컬러하고 모션 벡터 X, Y, Z 축 3개를 더해서 8차원을 이룬다. 그래서 이 8차원의 값들을 전부 다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은 딥페이크 같은 경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약간 좀 달라지는 경우는 이제 좀 틀림을 인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소라는 이제 피처가 아닌 이제 블락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3차원 모션 벡터 검출을 하고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P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P셀에서는 드디어 이제 칼라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칼라를 사용할 때도 역시 그 색차 신호를 이용을 하게 돼요. 녹색하고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파란색. 이제 눈에서의 그 리셉터 중에서 콘이 이제 이 색채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역시 왜 색채 신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셀에서는 어떤 식의 이제 작용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